우리는 태양광이 일주기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계절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코르티솔 분비 패턴을 다르게 만들거든요. 하긴 겨울이랑 여름은 햇빛 양이 완전 다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신경계의 발달이나 초기 면역력, 심지어 감정적 기지를 형성하는데 장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환경적 변수들이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경향성에 남기는 흔적을 오행이나 음양이라는 언어로 기록했던 거예요. 듣고 보니 태어난 계절의 일조량이나 산모가 겪은 기후 환경이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지극히 팩트 기반의 과학이네요. 그렇죠.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고대 빅데이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같은 체질도 결국 이런 초기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라면요. 네네. 나는 원래 소음인이니까 평생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 완전히 규정해버리는 위험도 있지 않나요? 약간 혈액형 성격설처럼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소스 자료에서도 바로 그 과장된 결정론을 가장 크게 경계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경계를 하고 있군요. 네, 동양 사상의 본질은 인간을 고정불변의 물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 리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로 보는 데 있거든요. 따라서 체질이나 사주를 안다는 건 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낙인 찍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환경과 맥락 속에서 당신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으며 어디서 균형을 잃기 쉬운가를 파악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준점을 잡는 작업인 거죠. 고정된 결과값이 아니라 변화의 기준점이다. 와, 이거 상당히 위안이 되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기준점이 있어야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이런 내 몸의 기준점이나 미세한 불균형 상태를 음양오행 같은 상징적인 언어랑 한의사의 진맥에 의존해서 짐작해야만 했잖아요. 네, 직관과 경험에 많이 의존했죠. 그런데 소스 자료를 보면 이 오래된 철학이 현대의 AI 기술과 만나면서 디지털 사상의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디지털 사상의학,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AI가 단순히 글 써지는 도구가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온 내면의 대시보드 내지는 영혼의 스마트워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혼의 스마트워치.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그 스마트워치가 단순히 오늘 몇 걸음 걸었나만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경계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읽어낸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디지털 사상의학은 한의학적 통찰을 행동 데이터, 신경과학, 그리고 AI의 패턴 인식 알고리즘과 결합합니다. 행동 데이터와 AI의 결합이요. 네네. 우리가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속도,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이나 톤의 변화, 그리고 생체 센서가 측정하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AI로 전송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소리 떨림이나 타이핑 속도는 그렇다 쳐도 생체 센서로 신경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아낸다는 건가요? 약간 무섭기도 한데요. 하하,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심박변이도, 즉 HRV입니다. 심박변이도요? 그냥 심장 뛰는 횟수가 아니고요. 네. 심박수가 1분에 몇 번 뛰는지라면 심박 변이도는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미세하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자율신경계인 교감신경, 즉 스트레스에 반영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부교감신경이라는 이완 브레이크가 얼마나 유연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엑셀과 브레이크 상태를 보여준다. 네, AI는 이런 생리적 데이터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텍스트의 감정 패턴 같은 걸 종합해서 현재 상태를 아주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거죠. 그럼 단순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런 수준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 당신의 자율신경계 데이터를 보니 소음인형 스트레스 반응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라거나 언어 패턴 분석 결과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출력되고 있으니 당장 자극적인 업무를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와, 대박인데요. 진짜 내 상태를 나보다 더 잘하는 거네요. 핵심은 동적 균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요. 동적 균형이요?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네, 동적 균형은 조각상처럼 완벽하게 정지된 평온함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거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는 과정이죠.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거군요. 맞아요. 디지털 사상의학은 AI라는 초정밀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전거의 어느 쪽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지, 넘어지기 직전인지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자기 객관의 끝판왕이네요. 솔직히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 오거나 막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면 내 멘탈이나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그래 하면서 자책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정신력 문제로 치부하기 쉽죠. 그런데 내 피로감이나 분노가 단순한 성격 결함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명백한 생체 불균형 상태라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대신에 내 시스템이 지금 과부하 상태니까 잠깐 산책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지 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스스로를 통제한다. 뭔가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에요. 네네.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말한 생명체의 핵심 유지 원리인 항상성을 외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의식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항상성. 자신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정보가 있어야 외부의 막 그 정보 홍수 속에서도 나침반을 잃지 않고 자기 내부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는 내면 리더십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면 리더십이요? 자, 여기서 논리가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딜레마죠? 그러니까 AI가 내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서 완벽하게 불균형 상태를 진단해 주었잖아요. 아주 훌륭한 진단 도구죠. 그런데 진단은 AI가 내려주지만 그다음 어떻게 행동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핵심을 찌르셨네요. 여기서 소스 자료는 듀얼 브레인, 즉 두 개의 뇌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과 AI의 본질적인 역할 분담을 이야기합니다. 듀얼 브레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역할의 경계선을 아주 명확히 긋는 겁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AI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확률을 계산하고 패턴을 예측해내는 압도적인 외부 뇌거든요. 네, 계산과 예측의 뇌. 하지만 그 차가운 계산 결과에서 특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가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건 오직 감각하는 존재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의미와 방향은 인간의 몫이다. 네, 요약하자면 속도와 최적화는 AI가 담당하고 목적과 의미는 인간이 창조한다는 철학입니다. 속도는 AI가, 목적은 인간이. 이거 상당히 시적인 선언이네요. 그쵸. 아주 명쾌하죠. 근데 솔직히 좀 현실을 생각해보면 엄청 위험한 유혹이 들어요. 어떤 유혹이요? 아니, AI가 나보다 데이터도 훨씬 많이 알고 계산도 빠르고 심지어 내 생체 리듬의 불균형까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면 그냥 방향 설정이나 삶의 목적까지 AI한테 다 맡겨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처음 가는 길 운전할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AI님이 분석해 보니까 A 플랜이 생존 확률 99%입니다. 이러면 인간이 굳이 다른 길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내비게이션 비유가 현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네네. 내비게이션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왜 B 지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벅찬 감정을 느낄지는 전혀 계산하지 못하거든요. 왜 가는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네, 자료는 이 지점에서 칼융의 무의식과 메를로퐁티의 몸의 지성을 소환해서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강력하게 방어합니다. 잠깐만요. 몸의 지성이요? 지금 첨단 데이터와 클라우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니라 몸, 즉 신체의 직감을 믿으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머릿속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연산 능력만으로는 이제 AI를 절대 압도할 수 없으니까요. 하긴 계산으로 AI를 이길 순 없죠. 인간의 판단은 단순한 뇌세포의 계산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부의 감각, 심장 박동, 직관, 그리고 아주 얇은 의식 아래에 쌓여온 무의식을 통해서 상황 전체를 입체적으로 느끼는 존재거든요. 온몸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엑셀표의 논리나 확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직감적으로 어딘가 찜찜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있어요. 막 조건은 너무 완벽해서 이건 무조건 계약서에 사인해야 한다고 이성은 외치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답답해지고 손에 땀이 나서 결국 거절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직감이 맞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게 몸의 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신경계 전체가 과거의 무수한 경험, 감정의 파동, 생존 본능을 총동원해서 보내는 아주 강력하고 종합적인 시그널인 거죠. 아, 몸이 보내는 종합 시그널. AI가 아무리 완벽한 99%의 성공 확률표를 제시하더라도 쏟아지는 데이터에 압도당하지 않고 나의 신체 감각을 통해 이것이 과연 내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가를 감각적으로 골라내는 힘, 이것이 기계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진짜 내면 리더십의 실체입니다. 아, 정보랑 연산은 외부의 거대한 뇌로 처리하지만 그 정보가 내 삶에 던지는 의미는 온몸으로 감각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내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하는 데이터라면 나의 목적지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내면 리더십과 몸의 지성을 훈련한 인간, 그러니까 AI라는 외부뇌를 자유자재로 다루면서도 결코 운전대를 내주지 않는 인간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를 호모 심비오티쿠스라는 흥미로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심비오티쿠스요. 공생하는 인간, 뭐 그런 뜻인가요? 네, 인공지능과 공진화, 즉 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하는 신인류를 뜻하죠. 이 진화는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뿅 하고 이루어지지 않고요. 구체적인 4단계의 성장 서사를 거칩니다. 오, 4단계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생존형입니다. AI가 내 밥그릇을 뺏어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기술 변화에 적응하려는 불안과 방어가 지배하는 단계죠. 아, 제일 고통스러운 단계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형으로 챗 GPT 같은 도구를 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능숙하게 써먹는 도구 사용자 단계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마 지금 우리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상당수가 2단계 어딘가에서 막 엑셀 매크로 대신 AI 프롬프트 입력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하, 맞습니다. 대부분이 활용형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 만족하고 멈추면 혁신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요? 진정한 공진화는 세 번째 단계인 설계형부터 폭발합니다.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툴을 수동적으로 쓰는 걸 넘어서 AI를 재료로 삼아 나만의 업무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기획하는 전략가의 단계죠. 시스템을 직접 기획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AI를 활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문명 설계자, 즉 혁신형 단계입니다. 혁신형.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4단계 진화 모델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붕어빵 찍어내듯 천편일적인 혁신형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맞아요. 획일화된 진화가 아니죠. 네, 자료를 보면 사람마다 직업에 대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관, 즉 커리어 앵커가 다르기 때문에 호모 심비오티쿠스가 되는 방식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획일화된 성공 공식이 파괴되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무조건 파이썬을 배우고 코딩의 달인이 되어야만 혁신형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행이네요. 코딩 못해도 되는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루틴과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는 안정형 커리어 앵커를 가진 사람은 AI를 활용해 자신의 반복적인 업무를 끝없이 자동화하고 조직 내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겁니다. 오, 그렇겠네요. 반면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창조형은 어떨까요? 생성형 AI를 자신의 보조 작가나 디자이너로 삼아서 전에 없던 융합 콘텐츠를 쏟아내는데 몰입하겠죠. 아,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봉사형 커리어 앵커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교육 인프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AI 튜터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독거노인의 감정을 살피는 AI 돌봄 서비스를 기획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진화를 이루어내겠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각자가 가진 내면의 나침반, 즉 앞서 말한 자기만의 방향에 맞춰서 AI라는 엑셀을 밟는 셈이죠. 아, 각자의 나침반대로 진화한다. 멋지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논의의 스케일을 개인의 생존법에서 거대한 사회적 차원으로 반드시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사회적 차원이요? 어떤 문제죠? 유발 하라리 같은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듯이 AI에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자신의 내면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기술의 장벽에 부딪혀 배제된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연봉 차이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미래 사회에 아주 견고한 계급 격차로 전락할 위험이 크거든요. 그니까 비용이나 교육의 기회 문제 때문에 AI를 다루는 설계형이나 혁신형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안한 생존형의 늪에 빠져서 사회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는 섬뜩한 경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AI 시대의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개인 단위의 얄팍한 자기 개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합니다. 거대한 사회운동 수준의 공공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공적 사명. 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감흥형 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평생학습기관에서 챗 GPT의 프롬프트 잘 입력하는 기술적인 요령만 가르치는 건 가장 1차원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는 건가요? 인간이 다른 인간,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 시스템과 어떻게 깊이 공명할 수 있는지를 신체적, 감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감각적인 훈련이요? 네, 얕은 텍스트 검색을 넘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딥싱크, 타인과 눈을 맞추며 깊이 있게 대화하는 딥토크, 그리고 그 깨달음을 현실에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딥액션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 하죠. 딥생크, 딥토크, 딥액션.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타인과 깊은 몰입과 정서적 연결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이 분비되거든요. BDNF요? 갑자기 의학이나 생물학에서 나올 법한 되게 전문 용어인데요? 아하하, 아주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뇌의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하고 두뇌를 물리적으로 성장시키는 천연 뇌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뇌비료. 네, AI가 지루한 검색과 복잡한 연산을 전부 다 대신해주는 편안한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인간의 뇌가 무기력하게 퇴화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깊은 사유와 사회적 공명을 통해서 이 뇌비료를 스스로 막 뿜어내야 합니다. 아하. 대학, 지자체, 그리고 사회의 모든 교육 인프라들이 바로 이 BDNF를 자극하고 내면 리더십을 길러주는 훈련소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와. 단순히 지식과 툴의 사용법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무뎌진 신체의 감각과 타인과의 공명을 일깨우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정말 뿌리부터 뒤집혀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이죠. 자, 어느덧 오늘 준비된 방대한 자료들을 꽤 깊은 곳까지 탐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사주팔자의 에너지 환경 바코드에서 출발해서 디지털 사상의학, 듀얼 브레인, 몸의 지성, 그리고 호모 심비오티쿠스까지 정말 굉장히 낯설고 넓은 스펙트럼을 달려왔는데요. 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근데 결국 오늘 심층 탐구를 관통하는 거대한 뼈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AI라는 차가운 외부 기술은 인간의 내면으로 향해야 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신체의 감각과 몰입을 일깨워서 새로운 존재로 진화해야 한다. 이거 아닐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소스 자료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속도는 AI가 만든다. 방향은 인간이 만든다. 방향은 인간이 만든다. 네, 미래의 AI는 우리를 억압하는 철창도 아니고 일자리를 뺏는 적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리적, 심리적 불균형을 거울처럼 시각화해주고 우리가 몸의 지성을 통해 설정한 목적지를 향해 폭발적으로 달려가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경이로운 증폭기일 뿐이죠. 증폭기. 결국 이 모든 철학적, 기술적 사유의 끝은 기술보다 존재가 먼저다라는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기술보다 존재가 먼저다. 여러분도 이 묵직한 메시지에 깊이 공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의문을 덮고 그냥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우리의 심층 탐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네, 이어폰을 빼고 일상으로 돌아갈 여러분의 뇌리에 계속 맴돌, 조금은 삐딱하고 도발적인 역발상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AI 기반의 디지털 사상 이야기, 우리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읽어내서 완벽한 동적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상당히 이상적이고 매력적인 미래로 보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초지능 AI가 여러분의 기질이나 신경계 패턴, 감정 상태를 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계산해서요. 매일매일 단 한 톨의 스트레스나 피로감도 허용하지 않는
100% 최적화된 평온한 삶의 루틴만을 강박적으로 지시한다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안전하고 통제된 정말 지루할 틈조차 없는 무균실 온실 같은 삶이 펼쳐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기계적인 완벽함, 그 지루하고 숨막히는 천국의 시간표를 고분고분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때때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막 가슴을 치며 분노하는 뜨거운 화, 무언가에 미친 듯이 결핍과 갈증을 느끼는 그 치명적인 불균형 자체라 사실은 세상을 뒤집는 깊은 사유, 즉 딥싱크를 폭발시키고 상식의 틀을 깨는 위대한 예술적 창조를 이끌어내는 인간만의 가장 고유하고 지성적인 반항의 에너지는 아닐까요? 아, 불균형이 오히려 창조의 에너지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네,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지시하는 그 안전하고 평온한 균형 속에 영원히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균형이 주는 쓰라린 고통 속에서 기꺼이 인간만의 엉뚱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낼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AI가 세상의 모든 정답을 단 1초 만에 뱉어내는 시대잖아요. 기꺼이 아름다운 오답을 선택할 줄 아는 호모 심비오티쿠스로서 청취자 여러분은 삶의 어떤 운전대를 잡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대화가 여러분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몸의 지성과 내면 리더십을 깨우는 강력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심층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